저는 이제 50살이 조금 넘은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 아이들만 남겨두고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려 제가 일을 하여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다행히 남편은 아파트를 한 채 남겨두고 떠났기에 그래도 그만하기에 다행으로 알고 삽니다. 남편과 사별하자 두 아이와 저희 배에 풀칠을 하고 또 애들의 학비 조달에 안간힘을 쓰다 보니 전혀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고 또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자고 나면 밥하고 애들 깨워 밥 먹이고 그러면 고사리 손을 내며 무엇을 사야 하고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한다며 벌리면 주머니로 손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긴 한숨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내어야 하는 주기는 왜 그렇게도 빨리 오던지 혼자서 두 아이 학자금을 장만하고 먹이고 입히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아였습니다. 이것을 하면 수입이 많을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해볼까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갖가지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행상, 파출부, 식당의 설거지, 공장의 근로자, 막노동판에서 모래나 벽돌 나르기 등등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놈이 그놈이었고 수입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쪼들기는 매일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손을 놓아버리면 두 아이 학교는 물론 입에 풀칠마저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저는 눈을 뜨면 공사장이나 식당, 행상, 파출부 아니면 공장으로 달려가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여자라 밤이면 죽은 남편이 그려 한숨으로 지새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다는 것은 죽은 남편은 물론 아이들에게 못할 짓이고 저 자신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아주 힘이 들면 식당이나 다른 곳에서 먹다 남은 술을 모아 놓은 것으로 그리움을 달리며 목을 축이고 꿈결에서나마 죽은 남편을 만나려고 꿈속을 헤매기를 반복하는 그런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잠을 청하여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나 울었던지 제 눈시울은 퉁퉁 부어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밥을 하고 아이들을 깨워 밥을 차려주고는 먹는 그녀를 방 안에는 친구인 성진이가 이 여자의 남편이 눈뜨고 있는데 그렇게 그녀는 또다시 나를 떼어놓고서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멍하니 닭전동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하늘을 한번 바라본다는 어제 그대로인데 댁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성진의 차를 타고서는 뒷좌석에서 눈을 감아버렸다. 앞에서 남편이랑 조잘되는 해산의 목소리가 나를 더욱 자극을 하고 심지어 분노의 감정까지 표출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상진이는 나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다. 담을 같이 하고 있는 이웃으로 어릴 적부터 걔네 아버지가 나와 자기를 많이 비교를 했고 언제나 상진이는 나보다 못한다고 나무람을 당하곤 했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그놈은 나에게 약간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자기 사는 것도 그렇고 마누라도 그렇고 지가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우쭐거리고 있는 것이다. 야, 성혁아, 여기서 쉬어가자. 그는 차를 국도병원 휴게소에 주차를 하며 얼른 내려 화장실로 달려갔다. 상진이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혜선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그이 있는데 왜 자꾸? 그녀도 본 모양이다. 남이야? 어떻게? 그 말에 그녀는 얼굴이 약간 빨개지면서 잠시 말을 긋더니 다시 말을 이어가고 그렇게? 난 말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추석 때 올 거잖아요. 그때 봐요. 그때? 그녀는 그 말을 끝내고는 차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추석이라? 추석? 나는 그 추석이란 말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상시 같으면 3일 연휴라 차편을 구하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냥 버텼을라는 올 추석만은 미리 차편을 구해놓고서 내려가고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남들은 명절이라 목욕을 하고 정성을 들인다지만 나는 다른 일 때문에 목욕을 하고 정성을 들여 고향으로 가고 있었다. 막히고 막히는 차를 타고 내려가기를 8시간여. 드디어 고향 정거장에 도착을 하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는 그즈음 나는 미친 듯이 총기를 내달아 집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 말과 절을 한번 하고서는
그대로 양복 차림으로 옆집인 상진이 집으로 건너갔다. 해마다 상진이 집 사랑방에서 친구들이 모여 개중을 하기에 어김없이 난 그렇게 믿고서는 상진이 집으로 달려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당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새댁이 나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서는 그대로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고 부엌으로 행하니 들어가 버린 내 손을 바라보며 난 나만의 착각을 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나만 기다리고 나만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 것 같은, 그녀는 잊어버린 것 같은, 아니고서야 저렇게 나를 쌀쌀맞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친구 왔냐? 상진이가 문을 열고 나를 맞이했다. 응, 아버님께 인사부터 드리고 올게. 아버지, 엄마하고 지금 어디 갔다? 건너마을 외갓집에 잠시 간다고 갔다? 그냥 들어와라. 상진이는 그 말을 하고 방 안에 이미 대부분의 친구들이 도착을 해서 술판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술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를 분간 못하고 멍하니 받아 마시고만 있었다. 응, 그래, 동기의 말인데 우리도 이제 하자. 원래는 정교회장을 했던 성형이가 해야 하는데 너는 서울에 있으니 힘들겠지? 야, 성혁아! 멍하니 술잔말을 기울이던 나에게 대성이가 큰 소리로 불러제쳤다. 너 무슨 생각해? 지금? 응? 아무것도? 그래, 대성이 말이 맞다. 내가 보았을 때는 나보다는 성진이가 하는 게 맞는 듯하다. 그 말에 모두들 기다렸다는 듯이 상진이를 지켜세우고 있었다. 아니 꺾고 더러운 놈들. 상진은 지가 동기를 만든다는 우월감에 기분이 좋았는지 연신 친구들이 주는 잔을 받아 마시고 있었다.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슬그머니 사랑방을 나왔다. 불 켜진 건넌방, 불 꺼진 안방. 그녀는 건넌방에 지금 있는 듯했다. 마당을 가로질러 달렸다. 그리고는 그 방의 창문을 두드렸다. 혹여 친구들이 화장실을 나올까 두려워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창문이 빼꼼히 열리고 나임을 알아차린 그녀도 당황을 한 듯 나보고 창고로 가 있으라는 말을 하고는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 집안 제일 구석에 있는 건물, 상진의 창고는 일반 창고와 쌀을 넣어두는 창고 두 동이 한 대에 붙어있고 그 사이에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을 가는 척하고 그리로 다가갔다. 너 뭐하냐? 갑자기 들려오는 대성의 목소리. 응, 화장실 가려고. 대성이는 마당 반대편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짜스, 큰 거냐? 작은 거는 아무데나 봐라. 아무 곳이나 다 화장실이지 뭐 별다르냐? 그 말과 함께 그놈은 가까운 마당 한켠 들어가서는 이를 보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약간의 기키한 냄새까지 나는 듯했다. 유일하게 나인 창문으로 바깥이 내다보이고 있었다. 드르륵. 얼마 후 창고문이 급하게 열렸다가 급하게 닫혔다. 그녀다. 냄새만으로도 그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혜선씨, 나는 격정해. 보고 싶었어요. 어서요. 들키면 끝장이에요. 누구에게 들까 싶어 그것이 더 걱정이 되는 두 사람이었다. 하기야. 남편이자 친구인 상진이가 사랑방에 있고 고 심호원들이 오실 터인데 들키는 날에는 나의 마음도 급해지는 건 마찬가지였다. 그런 후 그래도 상진씨보다는 오래 문을 빼꼼히 열고서 마당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그녀는 얼른 내달아가다 한번 미끄러지듯이 넘어지고 그러다 얼른 일어나 주위를 살핀 다음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장면을 확인하고서야 나도 사랑방으로 건너갔다. 어딜 갔다 왔냐는 친구의 말을 뒤로하고서는 난 피곤하다며 집으로 내달려왔다. 성묘를 하고 내려오는 길 차례를 늦게 마친 상진이네가 올라오고 있었다. 성혁이 왔구나. 상진이 아버님은 나를 친자식 대하듯이 반가이 나 인사에 웃어주었다. 그런데 그 많은 가족들 중 혜선이 보이지 않았다. 집에?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내려오는 나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었다. 친구 상진이가 성묘를 하러 산에 올라가는 걸 보고서도 난 태연하게 친구를 찾듯이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저 계세요? 혹여 다른 사람이 있을까봐 큰 소리로 사람을 불렀다. 누구?
성혁씨. 지금 다들 성묘가고 집에는 저밖에 없는데? 알아요? 봤어요? 그 말에 그녀는 내가 왜 다시 왔는지를 아는지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다. 연노란 저고리에 지색 한복 치마가 잘 어울리는 그녀. 내년 설에도 그녀를 또다시 만날 수 있을지, 또다시 만날 수 있을지, 또다시. 저는 이제 50살이 조금 넘은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 아이들만 남겨두고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려 제가 일을 하여 아이들의 뒷바라지랍니다. 다행히 남편은 아파트를 한 채 남겨두고 떠났기에 그래도 그만하기에 다행으로 알고 삽니다. 남편과 사별하자 두 아이와 저의 입에 풀칠을 하고 또 애들의 학비 조달에 안간힘을 쓰다 보니 전혀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고 또 정신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자고 나면 밥하고 애들 깨워 밥 먹이고 그러면 고사리 손을 내며 무엇을 사야 하고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도 빨리 오던지 혼자서 두 아이 학자금을 장만하고 먹이고 입히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만은 않아였습니다. 이것을 하면 수입이 많을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해볼까?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갖가지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행상, 파출부, 식당의 설거지, 공장의 근로자, 막노동판에서 모래나 벽돌 나르기 등등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놈이 그놈이었고 수입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쪼들기는 매일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손을 놓아버리면 두 아이 학교는 물론 입에 풀칠마저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저는 눈을 뜨면 공사장이나 식당, 행상, 파출부 아니면 공장으로 달려가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여자라 밤이면 죽은 남편이 그려 한숨으로 지새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다는 것은 죽은 남편은 물론 아이들에게 못할 짓이고 저 자신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였기에 아주 힘이 들면 식당이나 다른 곳에서 먹다 남은 술을 모아 놓은 것으로 그리움을 달리며 목을 축이고 꿈결에서나마 죽은 남편을 만나려고 꿈속을 헤매기를 반복하는 그런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